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도 함께 법사위 통과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특검법들도 통과가 되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그리고 순직 해병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이 세 건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참을 해서 표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마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사흘 뒤로 밀린 겁니다. 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3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첫 기일이 잡힌 걸로 계산됩니다. 오늘 아침 상황이 좀 긴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도 시도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에 이렇게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죠. 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지자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렸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 후보 재판 연기 소식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규탄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을 대선 전국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지만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을 한 달 연기했다고 탄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해 연이어 상임위를 열고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조금 전 법사위를 통과했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날을 세우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독재는 더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보수 진영 최종 후보로 단일화 문제가 화두인데 어젯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회동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 6시 회동을 앞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 논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논의가 순탄하게 흘러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 지도부의 압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초유의 일정 중단까지 선언했던 김 후보는 단일화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당 조직에서 이 단일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거라며 소통 창구는 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배제한 단일화든 대선 과정이든 당을 제외하고 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당 지도부의 한덕수 단일화 압박에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상 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도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후보를 정하지 왜 경선을 치렀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 선출 직후부터 단일화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회동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를 향해 조속한 단일화 합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애초 지도부가 원활한 선거 공보물 제작을 위해 단일화 1차 시안으로 내세웠던 날인데 단일화 마지노선을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시한인 오는 11일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김 후보가 즉각 중단하라고 했던 전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성 여부와 그 시점을 묻는 건데 단일화를 바라는 압도적인 당심이 확인된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후보 교체론도 제기됐지만 끝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현실적인 의문과 함께 김 후보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지금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7월 무렵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회의록이나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수사단이 수사한 사건 책임자 규모를 축소하고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개입설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명됩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세 차례 고개를 숙였는데요. 최 회장은 보안 시스템 투자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연휴 기간 사태 수습 방안을 고심하다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게 SK 측 설명입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과 외에 별다른 알맹이가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은 SKT 이사진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계속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총수가 계열사 일로 직접 사과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참하고 내일 재차 열리는 청문회에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전격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진정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늦게나마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적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이 SK그룹 존재 이유로 밝힌 고객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준법 운행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대신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다는 건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고 노조는 내일 본격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오늘 출근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울 시내버스 준법 투쟁이 다시 시작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출근 주요 혼잡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고 지하철과 5위 신설선 열차 투입을 늘리기도 했지만 준법 투쟁 자체가 승객이 자리에 앉은 뒤 출발하거나 도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운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전체 버스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투쟁은 내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버스 노사는 연휴 기간 이어진 물밑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통상 임금 판례를 반영한 임금 체계 조정 여부를 놓고 노사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조는 내일 오후 전국 버스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일 경우 버스 파업이나 전국 공동 대응 등 강경 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10개 지자체는 오후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판결이 버스 준공영제에 미칠 영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운송 비용이 급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방 처리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도 제3국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차 안심이 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는 게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었었죠. 그런데 상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대법 판결이 나온 과정,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비정상적이고 이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 12명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10명은 유죄,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은 무죄.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이 과정 자체가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아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활용 점정이 고법으로 파기환송되고 나서 곧바로 5월 15일 날 날짜가 지정된 거거든요. 공판기일이. 우리가 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는 하다못해 기초의원에 나오는 후보자다 할지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요.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고 유죄 추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중에도 재판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2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우선 변호인단에서는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일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쿠데타이은 또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입법부에서 막아야 한다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했어요. 심판을 우리가 모욕을 주거나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등법원의 그 재판이 공판기일이 6월 18일 선거 이후로 연기가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탄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제3고에 걸리는 시간 27일을 고려하면 원래도 이 파기환송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결국 대선 후로 모든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은 법에 633으로 1년 내로 선고가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 재판은 1심만 2년 2개월, 2심 4개월, 그러가 1심에서는 징역형의 유죄, 2심에서는 180도 뒤집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한 거고, 그리고 기왕에 나는 이 2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날짜를 안 잡았으면은 제가 보건대는 뭐 선거 이후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5월 15일 날 날짜를 잡아놓고 민주당에서 기일을 변경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이걸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고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법사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이 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장하는 거는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굴복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굴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귀한 의원님도 구의원, 시의원도 선거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되고 그리고 상고심에서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는 당한 그 피의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는 정당이 세계사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겨봐야 된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파기환송심의 모든 절차가 대선 뒤로 밀렸는데 민주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기로 의결을 했어요. 이 일정은 그대로 진행합니까? 아마 실제 청문회 날짜를 언제 잡을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대강 어느 기간쯤에 하자라고 예. 하는 것이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 날짜를 지정할 때는 여야 합의 과정을 우선은 거치고 물론 합의가 안 되겠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법원장까지 청문회 불러들여서 망신주기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 반대 측의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이거는 사법부에 대항하는 거잖아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으로 소부에 회부됐던 것을 2시간 만에 회수해서 전원회의체로 넘기고 이것을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이런 이재명은 무죄야.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께 좀 해달라라는 자리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에게 담백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다툼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아주 가까이에 미국의 트럼프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미 대통령까지 당선되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권력이 그렇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만큼 그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잣대로 되는 그런 유죄의 근거가 희박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심을 받들여야 되는데 사법부에서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약했다,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이 연기가 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완전히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기입니다. 그러면은 국회 의석만 많으면은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 현행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이걸 불출마하게 돼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법도 아니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허위사실 선거에 나서 아무리 허위사실 유포하더라도 처벌 못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무죄를 주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준 국회 의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헌법 84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내란 외환죄 이외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사소출을 과연 새로운 것에 대한 기소를 안 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해오던 재판까지도 못 한다는 거냐, 이 자체를 아예 법으로, 헌법 84조를 법으로 유권 해석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안 한다라는 법까지 만드는, 이렇게 가면은 입법부가 150석 넘는 과반수를 넘겼다고 해서 사법 질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무죄다라는 그 법을 차라리 만드세요. 이거는 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라, 반박 있으십니까?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합니다. 현재 그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그 민형사상 소추가 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외환죄. 예, 그거 빼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추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데, 이것 또한 해석이 일부 소수의 의견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부에서 그 재판장의 그 재량으로 이것을 재판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냐면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추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과 10명의 그 대법관들이 아마도 소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재판까지 중지되는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없애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희생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경청 투어 도중에 한 지지자가 건넨 건강식품 한 상자를 선뜻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가끔씩은 무리한 세력의 무리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니야, 사진 제가. 아니 얼마짜리냐? 아니 내가 또 처벌 받을까 봐. 얼마짜리냐고. 왜요? 빨리요. 3만 원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예. 아, 그래요? 이거 3만 원 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좀 해요. 하나씩. 하나씩 받으시면. 이거는 설마 10년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 하나씩 받으셔. 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상대 후보가 아닌 국가기관과 지금 대결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는데 그동안은 초선 의원들이나 당내 강경파의 입을 빌려서 그랬다면 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줘야 민주당 의원들이 꼼짝없이 다 따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면은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당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도 저는 양심 있는 의원들은 좀 동요한다고 봐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하면은 이제는 이견이 당내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그 법학자들 다수가 소출을 재판도 중단된다.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아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은 완전히 그 논리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소출한 것은 기소다라고 하는 거지 재판 중지한다는 게 오히려 소설한 의견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지금 뭐 사법살인이다 그러면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건 그거는 경강부회도 이만저만 경강부회가 아닙니다. 지금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선생은 군사독재 건의정권 시절에 정치적인 그런 탄압을 받았던 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분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탄핵시켜서 파면시킨 그런 정당, 오히려 막강한 권력자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정치범으로 비교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치에 파기환송 받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파렴치범이죠.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 두 분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독립운동가나 또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어제 지지자가 대추즙을 선물했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또 선거법을 얘기했는데 뼈 있는 농담을 한 거죠. 선거법도 실제로 만약에 그걸 통째로 받았다라고 하면 어딘가 또 고발해 들어갔을 것이고 검찰은 득달같이 기소했을 것이고 이재명 또 선거법 기소돼 이렇게 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홍보가 됐을 것이고 아마 뻔합니다. 안 봐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게 또 하나 있고 시장에서 어묵 같은 거 받아먹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사 먹죠. 보통 돈을 내고 그런 데서는 사 먹는데 다 지불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실제 이재명 대표는 흉기로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단 5mm만 잘못 갔어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죽음의 목점까지 갔던 이재명 대표이고 그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조봉암 선생은 돌아가셨죠. 그 살인자, 그 당시에 1심, 2심, 3심의 재판관들 저는 살인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살인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신뢰하게끔 하는 사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나흘 앞둔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했죠.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는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술래잡기 내지는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잠시 후 6시에 두 후보가 만납니다. 후보 확정된 후에 단일화 논의를 피하는 듯했던 김문수 후보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문수 후보 무슨 특별한 카드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들에 대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85% 이상의 지지층들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많고 또 김문수 후보 본인도 경선 과정에서 그게 경선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김덕수라도 단일화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시간을 계속 끌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과 압력 부분들이 더 세질 테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 약속했던 부분들대로 돌아와서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담에서 본인의 약속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여망대로 잘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돼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두 지도부와 거의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마음이 왜 바뀐 거라고 보세요? 을지문덕, 김덕수를 내세워서 어쨌든 1위를 통계를 했죠. 네, 최종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단일화에 최적화된 후보가 접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후보인데 그럼 나를 단일화를 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당이 나서니까 우선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캠프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후보 뽑아놓고 후보를 그냥 그 집신짝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그 캠프에서도 단일화하기로 하고 후보가 된 거니까 그냥 얼른 단일화하면 되지. 뭘 여기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그 국민들 헷갈리게 뭐 그로 인해서 이벤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인 것 같아요. 후보 등록일인 11일이 지나면 기호 2번 김문수는 가능해도 기호 2번 한덕수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시간은 내 편이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냥 이런 계산을 하는 걸까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만 되고 지면은 만약에 선거에 진 후보가 됐다. 그러면 모든 책임 자기한테 질 텐데 단일화해야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보들 간에는 또 다른 경쟁이 있는 겁니다. 수싸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 한덕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당내의 많은 구성원들의 생각은 12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된 후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선거 전에는 그 비슷한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후보가 된 이후에는 내가 후보인데 왜 반드시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냐,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하는 후보들 간의 전략인데 옆에서 바라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는 거죠. 빨리 좀 해서 누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당 지도부도 사실은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에 되면은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덕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후보로의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나 이걸 소집해 놨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느냐. 단일화 협상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서 실무적인 준비한 것듯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에 자극을 해서 조금 갈등이 예. 있는데 이 부분들도 서로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가 오는 10일에서 11일로 예정돼 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못 열게 해달라.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처분 신청은 뭐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당대회를 요청한 게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끝나면은 김덕수든 을지 뭐 쌍수든 간에 무조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 단일화를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전당대회 없이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의 합법적인 후보로서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만이라 대비해서 전당대회를 소집한 거기 때문에 이 정당 행위를 뭐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 또한 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만약에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알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진위를 사실은 의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제가 보건대는 김문수 후보와는 관계없이 지지하는 원외위원장들 몇 사람이 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지도부를 피해 다닌 김문수 후보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입장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 캠프 측의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순조롭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었는데 후보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여러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시한을 정하고 압박을 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그것을 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즉각 후보가 된 뒤로부터 바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상대하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11일 이전 이어야 그나마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를 약속한 대로 그렇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다만 한덕수 후보는 1,000원 당비 한 장 낸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결론은 그거죠. 당내 인사들은 특히나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계엄에 대해서 찬반 혹은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못 안고 있는 못 담는 지금 후보들의 한덕수 후보와 예비 후보가 예정이 없던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 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일천불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독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제 목표와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한덕수 후보의 입장 발표를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후보님께서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일방적인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그건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일단 단일화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과 국민의힘의 후보에게를 상대로 한 그런 단일화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에 대한 그러한 조건 그 밖에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그대로 다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하신 그런 질문은 단일화나 혹은 당의 입장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승욱입니다.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후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의 마당 시한은 언제로 보시나요? 방금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은 단일화에 대한 한 후보의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결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후보 등록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단일화에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아주 분명하고 강한 그런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결기 그리고 촉구에 대한 표현입니다.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한덕수 예비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는데요. 결국 25일 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11일까지 후보 단일화해서 2번 한덕수 또는 2번 김문수가 아니라면 본인은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 얘기죠. 배수진을 친 거라고 봐야겠죠. 배수진을 친 거죠. 배수진을 친 거고 이제 공을 김문수 후보 쪽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단일화 꼭 후보 등록 직전까지 해야 되느냐. 김문수 국민의힘 2번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로 가다가 단일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한덕수 후보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무소속 출마는 없다 했고 또 이 25일 그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김문수 후보 측 일각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국민을 단일화로 괴롭힐 생각 없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6시에 회동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나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후보로서 내가 후보로서 적당하다라는 명분 쌓기 과정이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러한 이제 수싸움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에 모두 다 일임하겠다.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 안으로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후보가 되려고 하면 그 기준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자신 있다. 뭐 이런 뭐 표현 의지는 좀 있어 분위기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신 말씀 중에서 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았다. 국무총리 2번이나 한 분이 무슨 권력과 무관하게 삽니까? 그리고 지금의 정치가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계엄을 발생시키고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에서 2인자로서 국정을 책임졌던 책임자입니다. 반성을 해야지 어디 감히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럽니까? 반성하는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나마 들어줄 만한데 모두가 다 남 탓이고 나는 권력 탐도 안 했고 이렇게 저는 그 국민들에게 거짓의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11일까지만 버티면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동안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배수진을 친 이후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지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응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지금 단일화는 어찌 보면은 지금 복귀한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난타거든요. 그거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걱정하는 표현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충고드리고 싶은 거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되더라도 단일화 과정만 거치면은 강한 김문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에 나가서 지는 후보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본인도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은 한덕수 후보의 태도가 좀 불분명했어요. 본인이 정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로 할 건지에 대해서 불명확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11일 지나서 그러면은 선거 좀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나 이런 걸 분포를 보고 그때 단일화해도 늦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가능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지만 남은 것이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계속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1일 전에 어떻든지 간에 단일화 절차를 돌입할 거다. 그 단일화 절차와 방식은 오로지 김문수 후보가 선택하면 된다. 오늘 얘기로 보면은. 그래서 공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만찬을 갖는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장소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에 둘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만찬이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고 모든 방식은 김문수 후보가 정해라 이렇게 공을 넘긴 상황에서 오늘 극적 합의가 타결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 회동에서 결말을 내지 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원장은 후보 교체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미 그 국민의힘의 후보 결정 과정 자체가 한덕수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후보 뽑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맨 앞에 섰고
단일화하기에 가장 적당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 그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뽑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저희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버틴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내홍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 걱정 덜 끼치고 저는 후보 빨리 결정돼서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러 가지 그 정책과 그리고 정치 사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선거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복귀왕 의원님 뭐 걱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당에서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쫓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 대의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마 복귀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단일화해서 이제는 진짜 미래를 향한 정책 경쟁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를 좀 열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잠시 후 1시간쯤 뒤에 저녁 6시 만찬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0개의 의과대학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유급과 재적 대상을 오늘 확정해서 보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복귀 희망자가 있다면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전공의 추가 모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의 모집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3월과 9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5월이라서 올 상반기 모집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의 12% 수준인 1,600여 명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수련하는 의사인데요.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고연차 전공의의 경우 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규정상 내후년에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달 추가 모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모집이 현실화해도 얼마나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대상이 오늘 확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각 의대의 유급 재적 현황을 오늘 24시까지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발표하지 않고 이르면 이틀 뒤인 9일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어제까지 온라인 수업에 복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급은 쉽게 말해서 학사 경고로 누적되면 재적, 즉 퇴학으로 이어집니다. 유급으로 인한 재적 기준은 대학마다 달라서 일부 학교 의대생들은 이번에 유급되면 재적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유급 대상 규모는 전체 의대생의 70% 안팎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사이 무단결석 재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5개 의대 1,900여 명이 복귀했습니다. 2회 유급으로 재적 대상이었던 충남대 이사학번 70여 명도 대부분 수업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부 학생이 추가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 대다수는 수업 복귀를 안 한 상황이 된 건데요. 의대생 대표들이 조금 전 공동 성명을 냈다고요? 네, 의대 학생협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선 후보에게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의지를 요구하는 등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나타냈습니다. 학생협회의 주장대로 수업 복귀 의대생이 많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40개 의대도 앞서 2개 학번 동시 수업은 가능하지만 3개 학번 동시 수업인 트리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북대와 동아대 등은 신입생이 수강 신청 우선권을 갖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할 거로 보여서 재학생들은 수업 거부 결정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급이나 재적 철회도 추가 학사 유연화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재적 결원은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보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각 대학 유급 확정 인원을 발표할 때 대량 유급에 따른 학사 처리 지원 방침도 함께 내놓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모바일 쿠폰 판매 업체를 해킹해서 3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로 19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만 알면 대형마트에서 쉽게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대형마트의 무인 상품권 판매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곧이어 상품권을 뭉치로 뽑아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해킹으로 몰래 빼돌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겁니다. 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 30대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한 모바일 쿠폰 판매 업체 관리자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 계정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7천여 장, 30억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모집한 교환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상품권을 교환하면 의심을 살까봐 전국의 마트 22곳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환한 상품권은 28억 6,700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상품권은 A씨 등의 가족이나 초등학교 동창 같은 믿을 수 있는 이들이 수거하게 했고 상품권 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벌어져 상품권 판매업체는 피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품권 대금을 치르게 된 피해 업체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계정 유출에 유의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다중인증 도입으로 해킹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환책 등 일당 19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와 수거책 역할을 했던 A씨의 형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다른 조직원 3명도 쫓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14차례나 사고를 내 보험금 5,200만 원을 타는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곧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비밀 투표가 이어지는데 철통 보안 속에서 오늘 밤 첫 투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소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입니다. 네, 콘클라베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막을 올립니다. 이번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은 모두 133명으로 총 70개국 출신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국적도 가장 다양합니다. 추기경 선거인단은 3분의 2 이상, 즉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비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외부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됩니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도 밖에 둬야 하고요.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비밀에 붙인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4시 반에 한 번만 투표하고 내일부터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차례씩 하루 4차례 투표하게 됩니다. 이번 콘클라베는 전쟁과 이주민 문제 등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위기와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계승하느냐 아니면 보수주의로 회귀해 전통적인 가치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유럽 출신의 교황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비유럽 출신이 선출될지도 관심입니다. 교황청 2인자 파롤린 국무원장과 독일의 뮬러 추기경 그리고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콘클라베는 투표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 독특한데 무엇보다 흰 연기가 피어오를 굴뚝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성베드로 광장이고요. 제 뒤로 성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시스티나 성당 쥐붕에 설치된 굴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더욱 화제가 된 영화 콘클라베에 이 회의 절차가 상세하게 담겨서 대중에도 잘 알려졌는데요. 하루에 2번 이 굴뚝에 투표용지를 태워 연기를 피우며 결과를 알립니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아직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나오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가운데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내일이나 모레 다시 성베드로 광장을 찾겠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첫 투표를 진행하기 1시간 반 전부터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성베드로 광장을 제외한 바티칸 대부분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인데요. 추기경단 사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시작에 앞서 매일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차기 교황의 정체성과 자질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새 교황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목자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YTN에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2일에서 3일이면 교황이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폴 베스코 알제리 추기경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사흘 동안의 투표에서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세기 들어 열린 콘클라베는 평균 사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길었던 회의는 1922년 비오 11세 교황을 선출할 때로 당시에 닷새가 걸렸고요. 2005년 베네딕토 16세와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에는 모두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 순대로 재판부를 무당히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자, 이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갖고 계신 북한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일단은 당연하고 이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좀 균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이 선거 관리와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 규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의 결정이라는 취지를 읽히는데 사법부는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선 후보로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은 사법부를 일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예. 사실 5월 15일 예정대로 첫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6.3 대선 전에 이루어지긴 힘들다는 게 뭐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미뤄준 건 선거라는 어떤 중대한 이벤트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파기환송심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입장에서는 첫 기를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다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 사건의 키는 파기환송심이 쥐고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첫 기일을 언제 지정할 것이며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고 나아가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전제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더 없을 것인가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모든 결정은 파기환송심에 달려 있었고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일단 첫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을 보면서 어떤 상대 진영의 압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이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 간섭을 안 받는다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연두한 걸까요?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재판 내외부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상황을 파기환송심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당히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다수 의견의 별개의 의견 형태로 그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자면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를 두고 보자면 다소 늘어진 감이 있었고 1, 2심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월 말에 원심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과연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재판 내 외부의 비판 상황에서라면 파기환송심은 여타 사건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재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미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핵 카드는 유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그럼 청문회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아마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는 이 출석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만큼 예.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으니 14일까지 출석을 대비해서 오늘 곧바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이 동행 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나아가서 동행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아가서 무리하게 동행 명령을 강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나 출석을 두고 진통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국회와 사법부 간의 큰 알력 다툼으로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크게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데 여러 부장 판사들도 글을 올리면서 직격을 하고 있고 내부 반발이 지금 심한 상황인가요? 내부 반발이 이 정도면 다소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내부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부장 판사들이 연이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비판의 핵심은 판결 선고야 원심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선고를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그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도 수행해야 하지만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다고 강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인사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이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는 비판, 즉 예. 이와 같은 졸속 심리 가능성을 내포한 재판은 적절한 재판이 아니라는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에 대선 전에 있다 하더라도 재상고 기간 27일을 고려하면 6.3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이와 같은 시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면 7일간의 상고 기간이 주어지고 특히 소송 기록 접수된 때로부터 20일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으로서 이 기간마저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습니다. 예. 재판 절차와 관련된 결정은 항고, 재항고 대상입니다만 항고,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대법원인 이상 대법원이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불복할 방법도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와 같은 기간 계산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공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제가 선뜻 과거 사례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인물이 주요 후보로 올라선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수반하는 이상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례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판을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 첫 재판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짚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이 있는데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서 이제 기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이유 또한 선거운동 균등을 좀 보장하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모두 5가지입니다. 예.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대선일인 6월 3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루었다는 의미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대선 뒤로 재판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대선 뒤로 재판이 연기될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향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헌법 84조의 문제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 형사상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소를 떠나서 재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 이를 두고 문헌상으로는 기소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재판도 포함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인 반대 의견으로 이 형사상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포함한다는 관련 판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피고인의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입법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은 멈추겠죠.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가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려서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네. 지금 이제 형사재판 정지법을 가지고 좀 토론이 이어졌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미 헌법 84조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각 재판부는 재판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률은 개별 사건 법률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됨을 전제로 과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연 퇴직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물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이 의결된 경우에만 파면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법자에서 과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의미가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의결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처벌하게 되면 그 지나치게 추상적인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 자의적 법 집행을 야기한다는 의미인데 만약 이대로 실제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역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제 입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러 주들도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처벌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좁히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 처벌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엄격 해석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어 어버이날인 내일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청주 10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초여름 수준을 보이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